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 단대 오거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이 이번에도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자 작년 추석 때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로 꼬리를 물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건 동서가 저를 대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불화를 만들었고 점점 상황이 커지게 되자 참고 있던 시부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결혼 10년 차였지만 동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저와 5살 차이가 나는데 동서 집안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였죠. 반대로 저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시댁 집안 또한 동서처럼 엄청난 부를 소유한 건 아니지만 중산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동서 집안에선 당연히 시동생을 사위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워낙 재력 차이가 심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동서의 임신이었고 이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시동생과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 사는 집안에 장가를 가게 된 시동생은 동서와 살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자 짧은 시간에 성격도 변해선 결혼 전에 봤었던 착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동서 또한 워낙 곱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시댁에 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삶의 질이 달랐던 동서의 태도는 가족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도 환경이 너무 달랐던 터라 그냥 좋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찌어찌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명절을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었던 동서와 시동생에게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는지 시모가 미리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추석 명절 때에도 해외여행 계획이 되어 있다면서 시댁에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항상 명절 때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줄 정도로 정말 착한 시동생이었는데 동서와 살면서 예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모가 전화를 했는데 망설이지 않고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족 모두 상처를 크게 받게 되었죠. 시동생의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시울이 붉어져 오길래 남편이 시모의 전화기를 빼서 큰 목소리로 한마디 했었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동서가 시댁에 오는 걸 싫어한다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자리 만들 테니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동생의 변해버린 모습에 저까지 당황을 했는데 남편은 결국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어요. 너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 얼굴 안 본 거 알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돈 많은 집안에 결혼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얼굴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결혼한 지 1년 지났어. 누가 보면 10년간 얼굴 안 보고 산 사람들인 줄 알겠네. 출산도 했다며. 사진 한 장 딸랑 보내는 건 무슨 경우야? 너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아무리 돈 많은 집에 장가를 갔다 해도 해야 될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도리? 가면 일밖에 더 해? 그리고 사진으로 내 아들 얼굴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아줌마들이 알아서 돌봐주기 때문에 도움 필요 없어서 부르지 않은 거고, 재영이가 우리 집안 식구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 여유 생겼을 때 식당에서 얼굴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좀 기다리면 안 돼? 이리 좀 내놔봐라. 너 정말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다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돈 많은 집안에 장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엄마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아? 아이, 진짜. 거의 40 가까울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얼굴 봤는데 고작 1년 안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 신혼이에요. 재영이 만나서 인생 좀 즐기고 싶다는데 그게 배 아파요?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이번 추석 때 안 오기만 해봐. 그땐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아? 여보세요? 아주버님, 제가 옆에서 전부 듣고 있었는데요. 말하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때 되면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새 살림 차렸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놔두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어린애 취급할 건데요? 제발 다들 적당히 좀 하세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알아서 앞가림 할 거고 잊을만 할 때 얼굴 보여줄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이런 영양가 없는 대화가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 줄 알아요? 저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고요.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불만들을 털어놓고 끊어버리자 가족들 모두 할 말을 잃어 통화가 끊어진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대화하고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모든 통화를 듣고 있던 시부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연락 같은 거 하지 말라며 분노하셨습니다. 동서와 결혼 이후 180도 변해버린 시동생의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을 너무 많이 했었던 가족들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예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처져 있었고 시동생에게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명절 당일 가족 모두 모여 있는데 상당히 비싸 보이는 고가의 외제 차량 한 대가 대문 앞에 주차하더니 동서와 시동생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지 않겠다며 전화통화로 난리를 쳐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당으로 걸어오고 있는 시동생 내외를 보고 있는데 반갑거나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아휴, 이게 집이야? 툭 치면 무너질 것처럼 낡아 빠진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대? 오늘이 마지막인 거 알지?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을 거야. 집안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 이런 곳에 찐득이도 많을 텐데. 나 물리는 건 아니겠지?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렸을 때 식당에서 얼굴 보길 정말 잘했지. 해외여행 일정 하루 미룬 거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확실하게 전달하고 관계 정리해. 집안도 보나봐나 엄청 더러울 것 같은데. 시골집이 다 그렇지 뭐.
몇 시간만 참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해야 나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지 않겠소?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한지. 찝찝해서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겠더라.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한 1년 만인데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어요. 하도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잠깐 짬 내서 왔어요. 얼마 있지 못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마당에서 대화하는 것보단 들어가는 게 좋겠죠? 가족 모두 할 말을 잃어버려 시동생 내외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동서는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을 내려다보면서 인사는 하지 않고 시동생을 따라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시부는 오늘 잘 걸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양팔 소매를 걷어 올리는데 시모는 흥분한 시부를 진정시키면서 일단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뒤를 따르자 시부도 화를 억누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동서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불쾌해하는 눈빛으로 시댁에 잠깐 있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데 당신 나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지? 지금은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만나서 인생 역전했지 뭐. 아,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일단 앉으세요.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어요? 갑자기 일정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 시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저번에 통화한 것도 생각나고 오늘이 명절이라서 잠깐 할 말이 좀 있어서 갑자기 찾아왔어요. 일단 이것부터 받으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용돈이나 하시라고 좀 챙겨 넣었으니까 그걸로 그동안 못하셨던 거 하세요.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이제 농사일 같은 거 그만해도 되잖아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니면 이 낡아빠진 집 처분하고 시내로 들어오시던지 하면 되겠네요. 잘 지내고 있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혼자 멋대로 찾아와서 돈 봉투 올려놓으면 끝인 거야? 도대체 1년 동안 뭘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원래 사람은 환경에 맞게 변화되게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던데 저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지금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데 꼭 얼굴 봐야 돼요? 서로 잘 살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 먼 시골 깡촌까지 들어와야 하냐고요.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희 신혼이에요. 한창 즐겁게 보낼 시간에 전화해서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계속 보채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다시는 이 집구석에 오지 않을 테니까 보고 싶었던 얼굴 보여드렸으니 실컷 보세요. 온 김에 그래도 엄마가 해준 명절 음식 한 숟갈은 뜨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용돈으로 2억 넣어드렸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 음식 솜씨 하나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엄마 음식 만드는 것 좀 잘 도와주세요. 뭐야? 그건
계획이 없었던 일이잖아. 여기에서 지금 밥을 먹겠다고? 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어? 볼일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나도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돈 도로 가져가라. 우리 집안이 거지 집안도 아니고 이딴 돈 구걸하려고 전화한 줄 알아?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던 절대 신경 안 쓸 테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거라.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부는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돈 봉투를 주워들어 시동생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시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시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시동생의 달라진 모습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왔고 저 또한 동서내외가 서둘러 나가주길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려던 시모가 몸을 돌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동서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목소리를 높여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귀찮다는 얼굴로 툴툴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길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도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는 게 맞는 거다.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명절 음식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네? 저보고 지금 이 좁아터진 주방에서 전을 부치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손으로 음식 만들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어딜 돌아가? 돌아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왔겠지만 나가는 건 내 허락 없이 절대 안 된다.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니? 시모는 동서에게 앞치마를 던지더니 뒤집개를 강제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곤 저에게 전 부치는 방법 좀 알려주라면서 주방에서 나가셨는데 혈압이 많이 오르셨는지 휘청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동서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동생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시부가 더 큰 목소리로 시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동서는 눈치 없이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시선이 거실로 향한 저에게 발로 제 다리를 툭툭 치더니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려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왜 도대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돈으로 2억이나 지어줬으면 떠받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보고 지금 전을 부치라는 게 말이 돼요? 그 애한테 듣기론 형님 월세 산다면서요? 한 달에 60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들었는데 나 대신 전 붙여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월세 60만 원 바로 싸드릴게. 그러니 형님이 나 대신 전 좀 붙여요. 맨날 하던 짓일 텐데 괜찮은 조건 아닌가? 그냥 시원하게 100만 원으로 맞춰줄 테니 명절 한상 제대로 좀 차려봐요. 이왕 온 김에 나도 그이가 먹고 싶다던 명절 음식 얼마나 맛있는지 젓가락 좀 올려보게요. 그럼 그렇게 알고 나는 잠깐 차에 좀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죠? 집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럼 부탁 좀 할 테니까 서둘러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듣자 하니까 아주 개념 없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구먼. 처음에는 상당히 격식 있어 보이고 배운 사람 같아서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했는데 완전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될 정도로 인성교육이 빵점이네. 너는 도대체 저런 골빈 여자가 뭐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한 거야? 배울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돈 좀 있는 집안에 혹해서 인생을 망치냐?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돈 많은 집안들일수록 사람 알길 우습게 한다는데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네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얘가 누군지 알고 건방지게 니년이 우리 큰며느리한테 전을 붙이라고 명령을 해? 너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큰며느리는 내 큰아들을 위해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간을 떼고 줬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돈이면 단 줄 알아? 니년이 전부 다 해라. 오늘 주방에 있는 음식 다 만들지 못하면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시부가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5년 전쯤에 남편이 강경화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체 일부분을 떼어 남편에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아마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을 테고 제 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시부모님은 이런 제 결정에 고마워했었고 대단하게 생각하셨어요.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한테 간을 내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수술 이후 저 또한 예전보다는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모를 도와 집안일을 했었는데 동서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줄 테니 주방일을 저 혼자서 다 하라는 말에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동서는 시부의 기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동서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시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동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시동생 또한 남편을 향해 주먹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자 방에 들어가 있던 시모는 시동생 내외한테 소리치며 다시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고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시동생은 자신을 밖으로 밀고 있던 시모를 옆으로 강하게 밀치더니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돈봉투를 다시 주워들더니 더러운 집구석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면서 바닥에 침을 뱉은 뒤 동서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동생에게 밀쳐져 옆으로 넘어진 시모는 오열을 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들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시부와 남편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동생 내외에게는 일절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 다음 설 명절에 저희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를 치고 떠난 시동생이 동서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와 전혀 반대되는 삶에 놓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동생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도움을 요청한 시동생의 한마디에 시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도와줄 일 없을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동자는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충격적이게도 신장암으로 이미 심각해질 정도까지 문제가 커진 상태였어요.
서둘러 기증을 받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장이 90% 이상 망가질 때까지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 건강상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신장 모두 암으로 인해 새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급하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들에게 대들며 소리치던 시동생이 신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병에 걸리게 되자 동서 집안에서는 사기 결혼이라고 시동생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동서 집안에서도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무르기 위해선 서둘러 신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동서의 집안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일절 주고 싶지 않다면서 등을 돌려버렸고 이 문제로 인해 시동생이 시부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동생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는데 저희가 보게 된 시동생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 보였어요. 가족들과 등을 돌렸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이런 곳에서 누워 있는 거야? 떵떵거리며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 보기 안 부끄럽니? 제가 두 분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난 아들 철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돈에 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들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분의 말에 귀를 닫아버린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아, 때마침 오셨네. 어떻게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전부 다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본론만 얘기할게요. 저 이 사람과 이혼 도장 찍었어요. 지금도 진짜 화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잠깐 같이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 주는 거니까 저한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 사람 상대로 소송 걸겠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저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 했던 것 뿐이에요. 저기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줌마, 저분한테 아이 건네주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새 출발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머님, 손자 얼굴 처음 보죠?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들어갈 양육비 넣어드렸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어머님 가족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 혼자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손 털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서로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소송 안 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다고요. 저 인간이 글쎄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도와달래요. 살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 말이 뭐겠어요? 제 신장을 떼어달라는 말이잖아요. 이식받지 않는다면 오래 살아갈 수 없다던데요? 이식자 대기도 많아서 차례 기다리다 세상 떠날 수 있다던데. 문제는 이식을 해준다 해도 몸에 이미 전이가 되어 있으면 하나마나인데 왜 제 몸 아파가면서까지 신장을 나눠줄 수는 없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고요. 저희 부모님 잘못 건들면
어머님 집안 뼈도 못 추리는 거 알고 있죠?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저희 부모님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다가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어머님한테 건네드린 이유도 저희 부모님이 고아원에 보낸다는 거 겨우 말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번만큼은 눈치껏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뒤탈이 없거든요. 그럼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돌아가 볼게요. 가족분들 중에 신장 이식해줄 사람이 있을까 몰라? 당신이 그 난리를 치고 떠났는데 자기 신체를 떼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시모는 손주를 품에 안은 채 병실 밖으로 나가는 동서를 덜덜 떨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머릿속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아이 품에 껴놓은 돈봉투에 5억을 넣어놨었고 시부는 시동생에게 한심하다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시모 또한 정신적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아이는 시부모님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저희 가족들이 불리해질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동생을 살리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만 시동생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장을 언제 이식받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 고민 끝에 시부는 신장을 나눠주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 이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부의 연세가 있어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 시동생의 건강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서 결국 평소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시부가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치료가 무사히 잘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될 텐데 모두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동서였던 그 여자는 저번 달에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구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짓을 보면 언젠간 그런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막상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 많이 놀라긴 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건강이 안 좋은 시동생은 울다 웃다 한참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열했어요. 아무래도 복잡 미묘한 마음에 지난날에 대해 깨닫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정신 차렸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모두가 서로 웃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결혼은 3년 차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11살 딸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늦게 결혼식을 올린 거냐 아니면 재혼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딸아이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랍니다. 저는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유년기를 이곳저곳 친척들 집을 전전하다 살다 보니 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안고 살아왔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연애를 할 때도 의뢰 연애를 하고 애정을 갈구하다 보니
친구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심리 안정을 위해서 식물을 기르는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라 눈길이 갔는데 딸이 있다고 해서 기혼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식물을 기르면서 저도 활기를 찾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네 학원에 갔다가 남편이 딸을 데리러 온 것을 보고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그때 남편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어머, 너 유미 아버님 어떻게 알아? 원래 알던 분이셔? 아니, 이번에 들어간 식물 동호회에서 만났어. 진수 씨 딸이 너네 학원 다니고 있었구나. 몰랐네.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다. 아, 그래? 매번 유미는 아버님이 데리러 오시더라고. 한 번도 시간 늦어본 적이 없으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는 데리러 안 오시는 거야? 아, 너 몰랐구나? 유미 아버님이 혼자 양육하고 있어. 그래서 매번 아빠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러거든. 친구는 남편이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돌싱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일까 궁금함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친해지면서 술 한잔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처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었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이 되던 해에 전처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미 엄마랑은 돌쯤 헤어졌어요. 우리가 성인 되고 얼마 안 돼서 임신해서 결혼했거든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은 다들 친구도 마음껏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유미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우울해하기도 했었죠. 제가 잘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유미 엄마는 그게 충분하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돌 때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유미가 돌 때부터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여동생도 가끔 와서 아이 봐주고 부모님께서도 봐주시고 했는데 부모님도 지방에 사셔서 계속 돌봐주시기는 어려웠죠. 그땐 진짜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수월해요. 아이가 이젠 말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좀 돼서 그나마 괜찮네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가늠도 안 되네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 유미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 접고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 씨랑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 잘 버틴 게 저한테 잘 된 일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딸이 돌이 되고 나서 혼자 애를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아이와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것이 처음엔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혼이라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를 만나고 보니 정말 내 딸인 것 마냥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가족이 없어 외로움이 많았던 저에게 딸은 저의 빈 마음을 채워주었죠. 아, 수영씨,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 1주년 되는 날인데 여동생이 급하게 일이 있다고 해서 유미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에이, 괜찮아요. 원래 진수 씨랑 유미는 1+1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젠 유미 안 오면 더 어색하다고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둘이서 데이트하는 시간 가져봐요. 알겠어요. 그래도 전 유미랑 진수 씨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재미있고 좋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아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이런 느낌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딸은 처음 이가 빠지던 날에도 유치원 추첨을 하던 날에도 저는 함께 했죠. 그렇게 하나둘 추억을 만들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어느 순간 저에게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친달처럼 딸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둘째였어요. 여보, 우리 둘째 갖는 거 어때? 유미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당신 닮은 둘째 낳고 싶어. 여보, 나도 둘째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유미가 더 중요해. 지금 내가 둘째를 낳는다면 유미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유미가 마음이 아픈 건 보고 싶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자. 유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난 지금 유미만 있어도 충분해. 당신, 괜찮아? 그래도 당신도 아이들 좋아하고, 예전에는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랬었지. 예전에는 결혼하면 셋이고 넷이고 다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내 마음을 유미가 다 채워줘서 이젠 유미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결혼 후 둘째를 낳자고도 했지만 사실 저는 혹시라도 둘째를 낳게 되면 딸이 서운할까 싶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 한 명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둘째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둘뿐만 아니라 유미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아이의 친모였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친모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있어 못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걱정은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었죠. 아가씨,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언니, 뭐가 궁금한데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유미 친모랑 연락이 되나 해서요. 아, 언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빠랑 이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 온 적도 없고 아이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오빠도 물어물어서 아이 한번 보겠냐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친모가 싫다고 했거든요. 그때 뭐 자기는 아이 안 낳은 걸로 하고 싶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도 엄청 충격받아서 다시는 친모랑 안 보겠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유미가 친모를 궁금해하진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짝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미가 그래요?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어요? 아, 이번에 오빠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온 적은 있었죠 뭐. 오빠 결혼한다. 딸 있는 것도 다 알고 같이 살 거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전화 끊더라고요. 뭐 염치가 있으면 연락 못 하겠죠.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않고 양육비를 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주변에는 아이 낳지도 않았다고 하고 다니니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언니는 정말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유미한테도 엄마는 언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가씨는 혹시라도 제가 불안해할까 싶어 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남편에게는 물어보아도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고 저 역시 크게 궁금하지 않았지만 항상 친모 이야기에는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왜 그럴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남편이 그토록 싫어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도 친모랑 연락할 생각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똥을 싸질러 갔는데 없던 정도 다 떨어질만 하죠. 오빠가 전처 얘기 말 안 해줬어요? 네, 별로 말한 적은 없었어요. 왜요?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이요? 뭐 좋다마다 할 것도 없었어요. 성인 돼서 첫 연애였는데 바로 임신해서 부랴부랴 결혼했었거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자긴 10달 동안 아이 품느라 친구도 못 만났으니 아이 낳았으니까 놀러 다니겠다 선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새벽같이 술 마시고 들어오고 언젠가는 새벽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걸 저랑 오빠가 가서 끌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가정에도 관심이 없고 아이에겐 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언니도 아시다시피 오빠가 좀 꾹꾹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동안 흥청망청 놀아도 뭐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혼하기 전에 유미 돌쯤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열이 거의 39도 넘게 올라서 응급실 계속 가고 약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빠가 울면서 병원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오빠가 전처한테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얼른 오라고 했는데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연락도 없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엄청 크게 싸우고 전처가 집을 나갔는데 그 길로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뭐 오빠도 많이 참았고 아이 보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터진 거였죠. 아가씨가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딸아이의 친모는 돌쟁이 아이가 고열로 아픈 날에도 친구들 만나 술을 마시러 다니고 연락도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남편이 일을 하느라 출근을 했을 때에도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퇴근 후가 되면 기저귀가 터지다 못해 밖으로 소변이 샌 적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런 친모는 이혼 후에도 아이를 만나기는커녕 양육비도 한 푼 보내온 적이 없었죠. 그런 친모가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연락을 해왔다고 해서 저도 참 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들려오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어디서 알았는지 전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미 친모예요. 진수랑 결혼했다고는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제 번호는 아시고 연락하신 거죠? 그건 알 거 없고요. 우리 유미한테 혹시라도 나쁜 짓 하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아무튼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이 버리고 간 사람보다 제가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웃기네요. 갑자기 연락 온 친모가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죽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다는 게 사실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락이 오고 난 후 친모는 종종 남편에게로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친모가 아이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아이가 원할 경우에만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죠.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유미 친모가
갑자기 유미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영 꺼림칙하거든. 솔직히 내 생각은 별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나 당신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당신한테 연락 왔어? 나한테도 한번 연락 왔었는데. 그 여자 참 웃기는 여자네. 왜? 갑자기 어떻게 당신한테까지 연락이 간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 오더니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더라고. 참 웃겨. 육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여자가 그런 말이라니. 참, 무슨 생각일까? 모르겠다, 진짜. 아무튼,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나 유미 생각이랑 당신 생각은 다를까 싶어서 얘기를 해봤어. 당신도 별로라는 거지? 나도 사실 굳이 지금 와서 그래야 하나 싶긴 하지만 사실상 그건 나한테 선택권은 없는 것 같고 당신이 유미랑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마 유미도 싫다고 말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 남편은 전처가 자신에게 연락이 온다는 사실부터 꺼림칙하다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와의 이야기 후 남편은 딸에게 친모를 만나겠냐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친모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신에게 저만이 엄마라면서 얘기를 했다며 말을 했답니다. 딸의 그런 마음에 저는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깊게 자리한 것 같아 마음이 아리고 쓰리기도 했어요.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실 원망 아닌 원망도 하고 살았었는데 딸은 더더군다나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혼을 해버렸으니 더 상처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무한 사랑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고 활발하게 성장을 했죠. 그러던 아이가 11살 때 갑작스럽게 고열이 시작되더니 5일 내내 열이 오르내림을 반복했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하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죠. 이곳저곳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단순히 열감기라고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남편은 나이가 11살이 되면서 출장이 잦아지게 되어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당신 괜찮아?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잠은 좀 잤어? 유미는 어때? 나는 괜찮아. 유미가 더 걱정이야. 어제는 열이 좀 내리는 듯 싶었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다시 열이 오르더라고. 왜 그런 걸까? 검사를 해도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유라도 알면 치료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나보다 유미가 더 힘들겠지? 잠도 통 못 자는 것 같더라고. 내가 얼른 일 마무리하고 가볼게. 미안해.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당신한테만 다 맡기고 나는 일하러 와버려서. 미안하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래도 유미가 정말 잘 따라주고 있어. 이곳저곳 병원 가보자고 하면 싫어할 만도 한데 그래도 군소리 없이 다 따라와 주니 나는 고맙지. 몸도 아플 텐데 그래도 힘든 내색 많이 하지 않아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아픈 유미 보면서 내가 다 아파주고 싶고 그렇다니까. 당신 몸이 더 상하겠어. 요즘 잠은 좀 잤어? 유미랑 통화해보니까 엄마가 잠을 통 못 잔다면서 걱정하더라고. 어떻게 모녀가 서로 걱정만 하고 똑 닮았네 아주. 유미가 그랬어? 아휴,
정말 엄마가 유미한테 더 배워야 되겠네. 여보,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도 잘 마무리해서 와. 어쨌든 계속 검사도 하고 있고 뭔가 방도가 나오겠지.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딸아이의 열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이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하루 종일 제 걱정만 했죠. 딸아이는 제가 자신을 돌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자꾸 빠지자 정말 속상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주고 걱정해주면서 그 시기를 잘 버텨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딸이 고열로 입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처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미 병실로 들어오는 얼굴에서부터 화가 가득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내 따귀를 올려쳤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아이 역시 크게 놀란 상황이었어요. 내가 얘기했지?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고열? 고열로 몇 날 며칠을 입원하고 있는 게 말이나 돼? 너 우리 딸한테 뭔 짓 했어?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나 아파? 저기, 진정하고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왜? 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 여기서 해. 당신이랑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기해야 되겠어. 개모라고 애 미워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해서 이 사단을 내? 아이 다 듣고 있으니 제발 진정하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요. 이건 나. 내 몸에서 손대지 마.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소중히 여겨주기는커녕 아프게 만들었다고?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전처를 보며 저는 따귀를 맞았다는 사실보다 딸아이가 혹시라도 듣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얼른 수습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처는 제 손을 뿌리치기 바빴죠. 그러던 중 딸아이가 갑자기 친모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 거지야! 어머,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못 나? 얘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나! 저의 팔을 뿌리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딸아이는 친모의 머리를 잡아서 저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친모는 더욱 놀랐죠.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에 친모는 딸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나 준 은혜도 모르는 게 어떻게 니네 엄마 머리를 잡아당기니? 네가 잡아야 할 머리는 내가 아니고 이 아줌마 머리야. 넌 우선 똑바로 정해서 행동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직 어린애한테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내가 친모인데 못할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애가 아픈 거 맞아요? 하는 거 보니 아픈 거 같지도 않은데. 뭐라고요?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당장 따라 나와요. 저는 친모의 손목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친모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을 저의 딸이었어요. 속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저는 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낳아준 은혜를 말해?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나 유미 낳아준 엄마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권리는 충분하지. 그리고
당신은 유미 친모가 아니고 계모잖아. 계모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몰라요? 당신 우리 유미한테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 아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보다 내가 유미 더 잘 알고 정성으로 키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작 몇 년 키운 거 가지고 생색은? 뭐 유미 무슨 병이라도 걸렸어요? 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뭔 병이 걸렸겠어?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어디 아픈가 보네. 유미 진단서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준비해요. 그게 당신이 왜 필요한데? 당신은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낳았다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유미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알기나 해? 딸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어쨌든 진단서 저한테 보내요. 학대 흔적 내가 찾을 테니까. 학대? 혹시 본인 얘기하나? 돌쟁이 놓고 다닐 때는 학대라고 생각 안 했나 보지? 저는 딸 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나 기가 막히기도 했죠. 갑자기 진단서까지 전해달라고 하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출장 가서 며칠 후에나 돌아온다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전처가 밖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죠.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오랜만이야. 내가 여기 못 올 때인가? 내 딸이 아프다는데 와봐야지. 근데 당신은 이런 것도 말 안 해주고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지금껏 아플 때 연락해도 한 번 보이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오다니? 당신도 참 대단하네. 칭찬이야? 고마워. 어쨌든 딸 아프다고 하니 한번 와봤어. 계모가 혹시나 우리 딸 때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 조심해.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아이 낳고 한 것보다 훨씬 배는 더 잘하고 고생한 사람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애처가 납셨네. 아무튼 우리 딸 괴롭힌 흔적 있으면 이 여자고 당신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웃기네요, 당신. 10년 동안 한 번을 연락도 면접 교섭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부모 대접 받고 싶었으면 지금까지 안 준 양육비나 내놓고 말이라도 하던지.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양육비도 한 푼 안 줘놓고서는 무슨 부모 노릇이야? 전처는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벗어나기 바빴어요. 부랴부랴 병실로 들어가 보니 딸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웃으면서 아빠를 맞이해 주었죠. 남편이 올 거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니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며칠은 더 있어야 올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어? 아, 사실 동생이 자기한테 전처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 아이 아픈 건 또 어디서 알았는지. 어디 입원했냐며, 언제부터 아팠냐며, 병 걸린 건 아니냐며 꼬치꼬치 깨묻길래 대답은 안 하고 바로 끊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나도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이성에서 뭔가 여기 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 거지. 일은 다 마무리했어. 걱정하지 마. 당신 와서 든든하다. 얼마나 마음이 쓰였어. 아이 상태도 궁금했을 텐데. 근데 전처는 왜 갑자기 온 걸까? 글쎄, 사실 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뭐가? 무슨 일 있었어? 유미 돌 때 말이야.
지금처럼 며칠 동안 고열에 응급실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 그때도 전처가 아이가 크게 아픈 것도 확인하지 않고 진단서는 떼고 갔냐? 이런 것만 엄청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때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데 또 유미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나타난 거 보니 정말 없던 정도 다 털린다. 정말? 설마. 그래도 친모인데 자식 아픈 걸로 보험금 타먹을 생각을 하다니? 나도 그게 참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아이 아픈 것만 잔뜩 물어봤다고 하니까 그때처럼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 남편은 딸아이가 돌 때 크게 아팠을 당시에도 전처는 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보기는커녕 진단서는 떼어왔냐 등등만 궁금해했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저는 꼭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역시나 친모는 그날 이후로도 아이의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나타나 있었고 딸아이는 그런 친모를 보면서 화를 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여긴 또 어떻게 왔어요? 아니, 아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오는 건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왜? 어디가 아픈 건데? 아니, 어디가 아픈지도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알 필요도 없고 말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병실에서 나가주세요. 딸도 지금 너무 불편해 하잖아요. 불편하긴.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지. 어색?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색하죠. 어쨌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말할 것도 있고요. 저는 짜증이 난 얼굴로 화를 내고 있는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친모를 이끌고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날은 저도 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날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실에 찾아오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유미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굳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겠어요? 핏줄이니까 당기니까 오는 거지? 솔직히 핏줄도 아닌데 챙겨준다는 게 어렵잖아요. 나는 유미랑 피로 이어진 사이인데 그쪽은 무슨 사이예요? 솔직히 유미 아빠 아니었으면 서로 알지도 못했을 사이 아닌가? 뭐라고요? 피로 이어진 사이? 겨우 피 조금 줬다고 평생이라고 생각해? 당신 참 뻔뻔하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다 정말. 애를 안 낳아보니 내 마음을 알겠어 당신이? 어찌되었든 유미 어디가 아픈데? 큰 병이야? 친모는 계속해서 어디가 진짜 아픈 건 아니냐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모의 얼굴을 보고서는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얼굴은 걱정이 아닌 궁금증으로 가득한 얼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서는 또 상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까? 내가 언제 상처를 줬다고 그래? 당신이 계모니까 우리 애 때려서 이렇게 아프게 한 건 아니야? 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아이가 당신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것 빼곤 당신 뭘 했어? 당신은 아이를 낳은 것만 했지 다른 건 하나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고작 몇 년 키웠다고 아이 엄마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유미는 내 딸이지 당신 딸이 아니야. 끝까지 엄마 노릇은 해봐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 한번 엄마 노릇 제대로 해봐. 근데 엄마 노릇 하려면 그간 안 줬던 양육비도 다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아,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소장 날아갈 거야. 뭐? 양육비? 그걸 당신이 뭔 자격으로 언급해? 내가 아니어도 남편이라도 했을 거야. 당신 그동안 아이는커녕 아이 낳았다는 것도 숨기려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해놓으셨잖아. 원하던 대로 당신 임신도 출산도 하지 않았어.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 해. 내가 당신 출산한 거 숨겨줄 테니 더 이상 아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 혹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일시불로 납부하는 거. 어떤 걸 할래? 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한 번에 보내? 그래. 당신 의지는 그것뿐이야. 딸아이보다 돈 몇 푼이 더 벌벌 떨리는 일이지?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거라 생각해? 당신 요즘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 사람은 당신이 출산했다는 것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알아? 뭐? 치사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건 내 자유지. 그건 좀 겁이 나나 보네? 역시 한번 쓰레기는 뒤집어도 쓰레기란 게 사실인가 보네. 지금 바로 집으로 가봐. 양육비 소송 서류 갔을 테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라고. 진모는 당연히 양육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진모는 혹시나 아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보험을 노리고 접근을 해온 것이었어요.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을 조회해보니 친모가 가입한 보험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가 퇴원을 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모에게 전했던 양육비 청구를 중단할까 싶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청구를 진행하자 친모는 저에게 연락도 왔습니다. 야, 소송 취하 안 해? 내가 돈이 있으면 어른이 양육비 주겠지. 없는 걸 어떻게 하니? 아, 돈도 없으신 양반이 여행도 가시고 자동차도 바꾸시고 명품백도 척척 들고 다니시는가 봐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뒷조사하니? 뒷조사는 당신만 하는 건 줄 아셨나 봐요. 당신 똑똑히 들어. 양육비 청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미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당신이 유미에게 남긴 상처, 그거 치유해 줄 거라고 내가. 그 돈 꼭 받아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줘야 할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당신이 뭔 권리로 얘기를 해? 나 내 딸 엄마니까. 내 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가만둘 수 없지 않겠어? 딸이 싫다는 사람 떼어내는 게 내 일이야. 진모는 양육비 청구로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이후로 열이 나는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건강해져서 저희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생각해봐도 친모의 행동은 참으로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낳기만 했다고 다 엄마가 아닌데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참 웃기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딸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8살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되었고 지금도 제 딸은 그날의 아픔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네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딸 나이는 35살에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의 나이는 40살이었죠. 사위의 나이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 나이면
늦게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주위에서 그러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보다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나이에 비해 깔끔한 외모에 집안 분위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인상을 풍겼어요. 확실히 배운 집안이라 그런지 대화하는 것도 많이 달랐습니다. 예비 사위였던 집안을 잠깐 얘기하자면 예비 사돈 어른이 은행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는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돈 어른 집안도 잘 사는 편이지만 저희 집안도 못 사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이 집안 내력인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지만 제 딸이 운영하는 의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해외를 겨냥한 상품이라서 그런지 연 매출이 몇십억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의류를 보기 좋게 전시해서 판매하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인터넷 시장이 활발해서 그런지 집에서 컴퓨터로 미팅하며 지시하더라고요. 하루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바삐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하는 일을 뒤에서 지켜보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과 남편이 필요한 것들을 처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양가 집안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은 걸 공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둘째 모두 비슷한 집안끼리 시집을 간 거라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확실히 주위 사람들 말 들어보면 집안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결혼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무래도 저희 집안과 비슷한 집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혼하는 경우가 돈 때문에 갈라서는 걸 많이 봐와서 되도록이면 막내딸 또한 좋은 집안과 결혼하길 바랬어요. 아무래도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딸의 경우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많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었고 대화하다 보니 우리 딸과 결혼시켜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처음 인사 온 날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 만족해하는 표정을 딸이 보게 되었는지 저를 보며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사람 괜찮은 것 같죠?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해심도 많고 저와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네가 남자 소개해준다고 데려온 것도 처음이라 엄마도 많이 당황했어. 결혼은 아예 생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속썩이더니만 이제야 짝을 만난 것 같아 엄마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네. 그렇다고 급하게 결혼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알지?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결정이 너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첫 만남은 엄마도 나쁘지 않았어. 엄마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 그쪽 집안은 영미 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네, 좋게 봐주셨고 마음에 들어 하세요. 아무래도 광준 오빠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을 서둘러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집안에서는 손해볼 게 없으니 제 딸과 되도록이면 서둘러 결혼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쪽은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침착하게 하나하나 알아갔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신경 써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확실히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저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밝게 웃으면서 맞아주셨어요. 아유, 제 아들이 예비 새아가를 워낙 마음에 들어하고 서둘러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저희가 너무 보챈 건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좋은 날인 만큼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하네요.
사돈 어른도 자신들이 서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늦어지는 건 아무래도 예비사위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최대한 저희 쪽에 맞춰주려고 노력하셨고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심기를 건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 총각이었어요. 뭔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애써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디 안 좋냐며 물어보았고 제가 말을 걸자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그런 거 아니라고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 하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사돈 총각에게 시선이 고정이 되었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돈 총각을 예비사위가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니 화장실에 잠시 같이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며 아까부터 속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었다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예비사위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고 아무래도 긴장되는 자리인데 사돈 총각의 불안한 표정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리에서 사라졌고 사돈 어른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이런저런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상견례의 주인공인 예비사위가 자리에 빠지게 되자 사돈 어른의 말들이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은 계속해서 화장실 쪽을 반복해서 바라봤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참 동안 오지 않자 사돈 어른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서둘러 일어났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아 버렸네요. 혼자 멀뚱히 앉아있는 안사돈은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목이 탔는지 물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사돈 총각 표정이 너무 좋지 않던데 꼭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다고 계속 불편해했어요. 배가 아파서 더 그런 걸 거예요.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끊기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미리 얘기해드렸어야 그런 오해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것까지야. 그냥 저희 결혼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알고 착각했었네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점점 더 늦어지자 남편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는지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때 모두들 화장실에서 나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돈 총각을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고 그렇게 상견례는 불편한 마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예비사위와 제 딸과의 관계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 넘어가기로 했어요. 사돈 총각이 정말 속이 좋지 않아서 그랬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도 잡게 되었고 문제없이 모든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싸우거나 불편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분들과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저희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고 천천히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누구냐고 물어보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며 차를 마저 주차시킨 다음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편물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 이름도 없고 보낸 주소도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저희 집 앞에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의문의 남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편지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 편지의 내용을 제 딸에게 보여줬어요. 한창 일이 바빠 누군가와 통화를 끝내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무슨 일이길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냐며 물어봤고 저는
편지를 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건네받은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광준 오빠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적혀 있잖아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요. 이거 누구 짓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다. 아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는데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하게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했어. 아무래도 이서방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편지의 내용을 알려줘야 할까? 아니면 일단 말하지 않고 지켜봐야 하는 건가? 이따가 너희 아빠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자. 결혼식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찝찝하게 이게 뭐야. 빨간 글씨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을 적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밑에 추가적으로 적힌 내용 이게 뭔 뜻이에요? 광준 오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잖아요. 분명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사람 같은데 광준 오빠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고 결혼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말인데 아무래도 광준 오빠에게 전화해서 직접 집으로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해결되지 않겠어요? 아니다. 아직 말하기에는 섣부른 것 같아. 엄마 말 듣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하자. 누군가의 질투로 인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든지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이 사람은 분명 한 번만에 끝내지 않을 것 같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결혼식 이대로 진행한다면 그때 또 다른 무언가를 꺼내게 될 거다. 바로 결혼식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걸 알려주겠지.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주위에 CCTV 다 있으니 확보해서 신고하면 잡히는 건 순식간이다. 아마 우리 집 앞에 CCTV에 전부 찍혀 있을 거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딸은 CCTV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녹화되고 있는 영상을 되돌려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문의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소름 돋는다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장난일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분명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서방 편이 아닌 저희 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편지의 내용을 보여줬고 심각한 표정으로 편지를 바라보더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지켜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저희는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찝찝함과 불안함이 공존하기 시작했고 저희 딸도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야 되냐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서방 불러서 편지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자 만약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도 들키지 않으려고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식까지 끝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답답해서 못 참겠어.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그냥 무작정 우리가 결혼 파투 낸다고 하면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되는 거잖니.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침착하게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엄마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야. 그래,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잘못한 건 무조건 밝혀지게 되어 있어. 나중에 우리가 손해본 건 아빠가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 받을 테니까 영미 너는 마음 잘 추스르고 아빠와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움직일 거니까 걱정 말거라. 불안해하는 딸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남편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결혼까지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지 기운이 빠져 보였고
저 또한 한숨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우편함에 누군가 또 편지 봉투를 넣어두었고 급하게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 모두가 둘러앉아 편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희는 결혼식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다며 결혼식 날 자기가 직접 저희 앞에 나타나서 이서방의 추악한 실태를 밝힐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당장 알려주면 결혼식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바로 알려주지 않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결혼식까지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끝까지 잘 참아준 딸에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며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진실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침착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은 말을 해줬어요. 딸은 인생의 첫 결혼식인데 이게 뭐냐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이 나올 것처럼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무슨 잘못이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만약 이 문제가 의문의 남자의 장난이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곧 결혼식이 진행되려는 안내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저희 가족 모두는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서방도 저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아무래도 결혼식이라 긴장한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고 넘겼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돈 총각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나버렸고 의문의 남자의 장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서방은 처음 만났을 때나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딸과 이서방은 패백실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제 딸은 의문의 남자를 고소하라며 장난인 것 같다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기분 좋은 결혼식 날 기분 좋지 않게 끝냈다며 그 사람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졌고 서둘러 패백 진행해야 한다며 진행요원이 보채기 시작하자 딸은 패백실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숨 돌리며 화장실 잠시 들어갔다가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비상구로 끌고 갔어요. 뒷모습을 보니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서방이 말했던 사돈 총각이었습니다. 얼굴의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 안색이 너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여기까지 나를 무작정 끌고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제가 여기 온 걸 모르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본론부터 말할게요. 제가 편지 내용을 적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워낙 감시가 심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는지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겠죠. 모든 내용을 글로 적어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을 하실 테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녹음된 내용을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신 똑바로 잡으시고 절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너는 내가 결혼식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말리려고 하는 거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여태까지 힘들게 먹여주고 키워줬더니만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왜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럼 왜 떳떳하게 내가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지내면 아빠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제발 정직하게 사세요. 나는 왜 한평생 아빠를 아빠라고 편하게 부르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빠가 어렸을 때 사고 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직접 말씀하시고 정식으로 사과한 다음 결혼 허락 받으세요. 나도 떳떳하게 아빠라고 부르게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실 전부 그쪽 집안에 알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벌써 너희 할아버지랑 얘기 다 끝났다. 앞으로 너는 해외에서 살아라.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보자. 비행기표 끊어놨으니까 결혼식 날 무조건 떠나라. 알겠어? 그렇지 않으면 2번 다시 너 얼굴 안 볼 거고 모든 지원을 끊어버릴 테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돈 없으면 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감시 붙여놨으니까 허튼 수작 부린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마지막으로 경고했으니까 짐이나 싸놔. 엄청난 대화의 내용을 듣게 되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바로 패백실로 향했어요. 제가 무턱대고 막 들어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를 빤히 보고 있던 이서방이 난감한 표정으로 입에 대추를 물고 있길래 바로 달려가 얼굴을 옆에 있던 쟁반으로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이서방은 입에 있던 대추를 떨구며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왜 그러냐며 소리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녹음된 내용을 틀었어요. 사돈총각과 이서방의 대화 내용이 패백실 안에 울려 퍼졌고 옆에 사회를 맡고 있던 분의 마이크를 빼서 결혼식 전체가 들릴 수 있도록 녹음기에 가까이 대었어요. 둘의 대화 내용이 울려 퍼지자 당황한 듯 녹음기를 뺏으려 했고 뒤에 있던 남편이 이서방의 멱살을 잡으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과 사돈 어른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대화 내용을 듣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순간 딸은 이서방에게 따기를 올려 붙였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소란스러운 상황에 사돈총각이 나타나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못할 망정 되려 큰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사돈총각은 이서방의 얼굴을 한번 본 후 패백실에서 나가 사라져버렸고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저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지게 되었어요. 저희 말고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돈총각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결혼식이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여자가 충격적이게도 임신을 했었고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이라 그쪽 집안이 소송을 한번 걸었던 것 같았어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 딸과 만나면서 또다시 결혼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고 이번에도 사돈총각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접근했다면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을 테지만 감쪽같이 숨기려는 행동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임신까지 했었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사돈총각이 막아주면서 우리 딸의 인생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놈에게는 남편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모든 걸 전부 걸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 또한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태였어요. 장인어른, 저는 정말 영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영미 만나기 전의 사건 또한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뭔 소리야? 내가 너 같은 쓰레기를 받아주라고? 분리수거도 되지 않는 집 쓰레기 같은 놈을 우리 딸과 결혼시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법적인 처벌 달게 받고 그에 따른 위자료 보상 또한 진행될 테니 잘못을 뉘우치고 제발 혼자 살아가길 바라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겁이 나는구만. 자네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자네 자식은 아주 현실을 현명하게 보는 것 같네. 자네 아들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야. 어떻게 자네 같은 놈에게 저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참으로 불쌍하구만.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우리 딸의 인생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며 살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놈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제 딸이 자기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다며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는 거 너무 어이가 없어 머리를 쥐어박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제 딸은 아직까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가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언젠가 좋은 인연이 다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제 딸은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더 이상의 결혼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숨길 수 있다는 걸 이번의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일을 잊기 위해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돈 총각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딸의 인생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제 딸이 힘내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바라며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